너 또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임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가 도도희의 숨을 막았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그건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네 입으로 한 말이 여기 다 남아있어. 나진이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엔 나한테 쓴 거지. 임지우가 내민 것은 도도희가 영원히 묻었다고 믿었던 자백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같은 수법을 쓴 데가 앞에서 도도희의 마지막 가면마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 앞에서도 도도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병원 복도에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 환자복 차림의 사람들이 느린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임중빈은 정밀 검진을 마치고 담당의 앞에 앉아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과 치료를 받아온 지병이 최근 들어 악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내려앉은 임중빈의 곁에서 김선경이 불안한 눈으로 남편의 손을 쥐었습니다. 담당의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력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중빈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뽑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점 위층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듯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유독 이 검사라는 것 앞에서 발이 묶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김선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보는 게 맞지 않아? 치료에 필요하다잖아. 그래. 어차피 나온 김에. 임중빈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가족력 파악을 위해 직계 가족의 체열도 함께 받으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김선경은 당연하다는 듯 소매를 걷었고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임지우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검사는 미리 해두면 나중에 편하다고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임지우가 팔을 내밀며 담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임중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묻혀있는 무게를 김선경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진행하는 동안 임지우는 아버지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마른 것이 처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사빈도 형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한 의원 진료를 미루고 병원까지 왔습니다. 체열실 앞에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별일 아닐 것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임사빈이 형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임중빈은 짧게 답하며 눈을 피했고 김선경은 남편의 그 눈빛에서 오래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체열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면서 김선경만 한 발 뒤에 처져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진 것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김선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그러나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김선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세리의 집에 아침 해가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조용히 퍼져나갔고 창틀에 놓인 화분 위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촌에서 몸을 추스르고 돌아온 나세리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나진이도 밥그릇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이 없었습니다. 찌개에서 올라오는 김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밤 나누지 못한 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세리가 병원에서 쓰러지고 그 뒤로 쏟아졌던 눈물과 원망의 말들이 아직 식탁 위 공기처럼 거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조심스레 반찬 접시를 엄마 쪽으로 밀었지만 나세리는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나진이는 엄마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볼이 말라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 먹으라는 말이 잔소리가 될까봐, 괜찮으냐는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세리의 손가락이 찌개 그릇 테두리를 가만히 훑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상머리에서 먼저 이것저것 떠주며 손이 바빴던 엄마인데 지금은 그 손마저 멈춰 있었습니다. 나세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반도 비우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하면서 등 뒤로 짧은 말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다 먹고 나가. 그것이 잔소리인지 걱정인지 나진이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의 등이 전보다 더 좁아 보인다는 사실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진이는 밥을 몇 숟가락 더 떠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나세리가 이미 싱크대 앞에 서 있었으므로 나진이는 행주로 식탁만 닦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 간격이 두 사람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나진이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엄마의 뒷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가방을 고쳐 메고 문을 나서면서 나진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일을 마치고 일찍 돌아와야겠다고,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엄마의 안색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거리가 흐려 보이는 것이 눈이 시려서인지 마음이 시려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안색을 살피는 눈길만은 어느 때보다 자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이 말을 대신하고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이 반찬 접시를 밀어주는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아직 다가서지 못한 두 사람의 아침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중빈은 서재에 앉아 책을 정리하다가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담당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로 설명드리기보다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임중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지 않고 내원을 권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상 소견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임중빈은 가능한 한 평정을 유지하며 병원 일정을 잡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참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책장에 꽂힌 가족사진 앞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임지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이 어째서 오늘따라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임중빈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은 임중빈과 김성경 앞에서 담당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중빈 씨와 아드님 사이의 유전자 지표에서 통상적인 부자 관계에서 기대되는 수치와 다른 소견이 나왔습니다. 김성경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반쯤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담당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소견이 반드시 혈연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이 결과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김선경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곁에 앉은 임중빈은 입을 다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결과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돌처럼 던져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김선경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임중빈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임중빈의 눈에 주차장 너머로 석양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유독 어두워 보이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선경이 남편의 팔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체온이 전해졌지만 그 온기가 마음까지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만 차 안을 맴돌 뿐 임중빈도 김선경도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30해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아온 두 사람인데 이토록 무거운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차가 멈출 때마다 김선경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임중빈은 핸들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확실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임씨가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날 밤, 임중빈은 서재에 틀어박혀 불을 켜지 않았고 김선경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의 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김선경은 문 앞까지 갔다가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섰습니다.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흐르는 침묵 속에서 시선은 자연스레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형의 집에 얹혀 살면서 조카를 유난히 아꼈던 임사빈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조카의 숙제를 봐주고 명절이면 형보다 먼저 조카와 윷놀이를 하던 임사빈이었습니다. 김선경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지난날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임지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던 임사빈, 조카의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던 임사빈, 임지우가 감기로 누워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한약을 지어 오던 임사빈. 그때는 다정한 삼촌의 모습으로만 보였던 장면들이 검사 결과를 들은 뒤에는 하나하나 다른 무게로 되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함이 다정함으로만 읽히지 않는 순간이 이렇게 올 줄은 김선경도 몰랐습니다. 임중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재에 앉아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동생이 유독 조카를 아끼던 이유가 정말로 그저 삼촌의 정 때문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는 자기 자신이 밉기도 했고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지우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 옆으로 임사빈이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임중빈은 그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 가족이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선경이 국을 떠주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임중빈은 밥 한 숟갈을 뜬 채 멈추었습니다. 임지우는 분위기가 무거운 것을 느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요? 별일 없으신 거죠? 응. 큰 거는 아니고 추가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더라. 임중빈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선경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김선경은 미처 몰랐습니다. 밥을 퍼담는 손이 떨려서 주걱을 내려놓고 잠시 손을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임지우가 밥을 먹고 일어난 뒤 김선경은 아들의 식기를 치우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숟가락을 손에 쥔 채 싱크대 앞에서 멈추어 있는 김선경의 등을 임중빈이 거실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말 한마디 없이도 집안 곳곳을 무겁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미묘한 시선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임사빈이었습니다. 형수 김선경이 예전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고 형 임중빈도 밥상에서 눈길을 자꾸 피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밥상에 앉으면 죄인처럼 숟가락이 무거운 날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거실에서 형과 마주칠 때마다 형의 시선이 자기 얼굴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임사빈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불편한 무게만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한 의원에 앉아 진료를 보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형의 건강이 더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맥을 짚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형의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과묵했던 형인데 최근의 침묵은 과묵함과는 다른 결의 것이었습니다. 환자가 돌아간 뒤 빈 진료실에 앉아 임사빈은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장에서 나는 한약재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오늘은 그 향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침 나세리가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온 뒤 몸이 영 개운하지 않다며 진맥을 부탁했습니다. 임사빈은 반갑게 맞으며 자리를 권했지만 웃음 속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세리가 곧장 알아챘습니다. 사빈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임사빈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요즘 형이 검진을 받으셔서 좀 신경이 쓰여서요. 나세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형님이 많이 안 좋아? 아니요, 크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로 걱정이 좀 돼서요.
임사비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맥을 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세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맥을 짚는 손이 누구보다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는데 오늘은 손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나세리가 약봉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사빈 씨, 정말 괜찮은 거야? 요즘 안색이 말이 아니야. 연주자님, 걱정 마세요. 저야 늘 그렇지요, 뭐. 임사비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나세리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한 의원 문을 닫고 나오면서 나세리는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빈 씨한테 감춰야 할 사정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형님 건강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일까?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사빈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질문을 삼킨 채 돌아서는 나세리의 가슴에도 작은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을 아낄수록 걱정은 더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소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임시가에서 벌어진 유전자 검사 소동이 어디선가 새어나가 도도희의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도도희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서재문을 닫고 딸을 불렀습니다. 도희야, 앉아라. 도도희의 아버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 선거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출마 포스터 시안이 반쯤 가려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사가 저기에 있다는 것을 도도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 집안에서 혈연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돌고 있다. 네가 알고 있었느냐? 도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냥 소문이에요. 검사 결과도 확정된 게 아니라고. 확정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한번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돈집에서 이런 잡음이 도는 것만으로도 표에 치명적이다. 당장 정리해라. 도도희의 어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결혼보다 집안의 체면이 먼저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세요? 도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어머니는 시선을 피한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도희에게는 어떤 말보다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입을 닫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도도희의 머릿속에는 예전의 나진이를 향한 무고를 덮어준 것도 어머니였다는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입을 막아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조차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재를 나오면서 도도희는 한쪽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선거, 어머니의 체면, 그리고 자신의 결혼. 세 가지가 저울 위에 올라가는 순간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간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소문 하나에 부모까지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 도도희의 가슴 한복판을 짓눌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도도희의 발끝까지 닿았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소문일 뿐인데. 도도희가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사돈 집안 이야기를 단속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결혼이 정치셈법 앞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도도희는 이 순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딸의 결혼은 표심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소문 자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도도희가 임지우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아트 앤컬처 센터의 로비에서 임지우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도도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입술이 바짝 마른 채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밤 울다 잠든 흔적이 그대로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좀 얘기해. 임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도희를 보는 눈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의 담담한 시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도도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도도희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에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 한가로움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남산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일 뿐이잖아. 검사 결과도 확정된 게 아니라고 들었어.
왜 벌써 끝난 사람처럼 구는 거야? 도도이가 임지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임지후는 팔을 천천히 빼내며 난간 아래의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소문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뭐 때문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임지후의 시선이 도도희를 향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림 일 기억해? 어머니 돈으로 산 그림을 내 전시회에 갖다 놓았을 때 나는 그때 이미 많이 생각했어. 이건 그때부터 쌓여온 거야. 도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오빠를 도우려고 한 거였잖아. 왜 그걸 가지고? 도우려고 한 거랑 값을 속인 건 다르지. 임지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도도희의 치마가 펄럭였습니다. 임지우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너도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좀 떨어져 있자. 오빠. 도도희가 불렀지만 임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상 문이 닫히고 임지우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도도희는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지만 이번에는 춥다는 감각마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속에 남겨진 그 뒷모습은 매달릴 곳을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지난 갈등도 손찌검도 그 모든 것이 쌓여 이 순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도도희는 알면서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상 바닥에 주저앉은 도도희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져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임지후의 마지막 말이 바람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떨어져 있자. 그 말이 이별 선고처럼 무거웠습니다. 도도희의 집안에서 정식으로 파혼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서류 한 장이 임씨가의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그동안 간신히 유지해온 평온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선경이 서류를 집어들고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다 된 혼사가 이렇게 무너지느냐고. 김선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검사 결과 하나에 엎어졌다는 사실이 김선경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었습니다. 예단을 준비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식장을 알아보던 그 모든 시간이 서류 한 장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검사 결과도 나온 게 아닌데 파혼이라니. 임중빈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울음 섞인 항변에 뭐라 답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으나 그 무너짐을 아내 앞에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임중빈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봐. 선거를 앞둔 집에서 이런 잡음이 돌면 어떻겠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야. 받아들인다고? 여보,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김선경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임중빈은 아내의 등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외치는 것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임지우는 따로 불려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혼 통보를 전해 들은 임지우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씁쓸함이 먼저 번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마음 쓰지 마세요. 임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방으로 돌아간 뒤 창문을 열고 한참을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식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자기 결혼까지 집어삼킨다는 사실이 임지우에게는 쓴웃음밖에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그 불빛 아래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임지우는 창문을 닫으며 책상 위에 놓인 전시회 기획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센터에 출근해야 했고 밀린 서류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혼이 무너졌다고 해서 일상까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일상이 예전과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임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릴 만큼 매달렸지만 끝내 버림받은 도도이는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운 도도희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가 등을 돌렸고 임지우는 벽이 되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간 뒤에 남은 것은 오로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임지우가 옥상에서 돌아섰던 그 순간, 그림 이야기를 꺼내며 이미 마음이 식었다고 말한 그 순간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도도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길을 닦아주고 그렇게 함께 올라가려 한 것뿐인데 도도희에게 그것은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속임수라 불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웅크리고 있다가 도도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이용만 당했잖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거울 앞에 선 도도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 밑에 붉은 기가 남아 있었고 입술 끝이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눈동자에는 슬퍼하는 사람의 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꾸미기 시작하는 사람의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무너진 자존심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도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어내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한 만큼 치르게 해줄게.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도도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위에 앙심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이라 불렀던 감정의 잔해 위로 차가운 계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이름 몇 개를 적었습니다. 미술계에서 입이 가벼운 사람들,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임지후와 얼굴을 아는 사람들. 예전에 나진이를 무너뜨릴 때 활용했던 관계망이 고스란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 해본 일은 두 번째가 쉬운 법이었습니다. 도도희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도희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겼던 밤이 끝나고 복수를 계획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한 번 더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도도희가 예전 나진이를 무너뜨릴 때 썼던 수법을 그대로 꺼내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임지후의 출생 의혹과 파혼 소식에 교묘하게 살을 붙여 미술계 지인들에게 하나씩 흘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도희의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소문이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얼굴을 아는 큐레이터에게 점심을 사면서 넌지시 말을 꺼내고 미술 동문 모임에서 우연히 화제를 돌리며 한마디씩 흘렸습니다. 도도희가 뿌린 말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그 집 아들이 아버지 친자가 아닐 수 있다더라. 유전자 검사에서 나왔대. 파혼까지 당했다면서. 상대편 집안에서 먼저 자른 거래.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추측을 교묘하게 섞어 듣는 사람이 스스로 나머지를 채워넣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진이의 학폭 누명을 씌울 때도 정확히 이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곤거림이었던 것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일수록 검증 없이 빠르게 퍼진다는 것을 도도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계 단체 대화방에 자기가 뿌린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추측까지 붙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파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도도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소문이 씨를 씹는 도도희의 얼굴에는 죄책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확신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도도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은 나진이를 무너뜨리려 했을 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도도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도도이는 다음 만남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삼청동의 갤러리 관장과 점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한마디를 흘릴 작정이었습니다. 한마디가 두마디가 되고 두마디가 열마디가 되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알아서 채워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의 생리였습니다. 도도이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에서 며칠 전 울음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 뒤에 칼날을 숨기는 것이 도도희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도도희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미술계로 번져나갔습니다. 한국아트앤컬처센터 안팎에서 임지우를 향한 수군거림이 커졌고 로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인사하던 이들이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수군대는 소리가 임지우의 등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2명이 나누던 이야기가 문이 열리는 순간 뚝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지우는 모르는 척 지나갔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기 이름이 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함께 기획전을 준비하던 동료가 미팅을 미루겠다고 했고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작가와의 협업 미팅에서도 상대편이 일정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로비에서 마주친 후배가 눈을 피하며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짧게 건넸습니다. 전에는 먼저 다가와 이것저것 물었던 후배였습니다. 임지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근거 없는 이야기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림을 골라 기획전을 열고 작가들을 찾아다니며 쌓은 것들이 소문 한 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허탈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태호가 카페 문을 닫으며 임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소문 도는 거 알아? 들었어. 누가 어디서 흘리고 다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 이거. 퍼지는 방식이 예전에 진희씨 학폭 소문 돌 때랑 비슷해. 금태호의 말에 임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랑 비슷하다고. 소문을 직접 내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게 퍼지더라고. 나도 카페에서 손님들 이야기 들었거든. 전화를 끊은 뒤 임지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금태호가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진이에게 학폭 누명을 씌웠을 때와 같은 방식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소문의 근원을 반드시 짚어내야 했습니다. 사무실 서랍을 열어 명함 파일을 꺼냈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시작점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확신하기 전에 성급하게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흐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자기를 향해 소문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다짐이 임지우의 눈빛에 서렸습니다. 소문을 하나씩 되짚어가던 임지우는 모든 길이 한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계 지인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보니 소문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도도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함께 인사했던 큐레이터, 미술동문 모임의 멤버, 화랑가에서 얼굴을 아는 지인.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용당한 사람들은 달랐지만 출발점은 하나였습니다. 점심을 사거나 커피를 사면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넌지시 말을 흘렸다는 증언이 겹쳤습니다. 무엇보다 임지우를 확신하게 만든 것은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거쳐 이야기를 흘리면서 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수법.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추측을 더 씌워듣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그것은 나진이에게 학폭 가해자의 누명을 씌웠을 때와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임지우는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도도이가 직접 자기 입으로 했던 무고 자백.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커졌다는 것. 아버지의 선거가 있었다는 것. 어머니가 입을 막았다는 것.
그때 확보해 두었던 도도희의 자백이 서랍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쓸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도도희는 또다시 같은 수법을 택했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서랍 속에 함께 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도희와 함께 갤러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도도희의 얼굴을 보며 임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웃음이었는지 그마저도 지금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얼굴로 임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복도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운 시각이었습니다. 임지우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증거를 꺼내들 시간이 왔다는 것을 임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임지우는 도도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무거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도도희가 어디서 보자고 물었고 임지우는 도도희가 자주 가던 갤러리 카페를 지목했습니다. 상대방의 안방에서 증거를 내밀어야 더 무겁게 와닿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증거를 가방에 넣으며 임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꺼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끈마저 완전히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끈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있었다는 것을 임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지우가 도도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도희가 자주 가던 갤러리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한 임지우는 망설임 없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도도희는 커피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고 임지우의 눈빛을 보는 순간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페에 흐르던 재즈 음악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도도희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임지우가 탁자 위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도도희의 시선이 그것에 닿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인정했던 것, 장난이 커졌다고, 아버지의 선거 때문에 덮었다고, 어머니가 입을 막았다고 한 그 자백의 기록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걸 왜 지금? 남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또 쓴 대가를 이번엔 반드시 치르게 하려고.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흥분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도도희에게는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임지우의 눈에는 지난날 함께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그림을 골랐던 시절의 따뜻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진이한테 했던 거 기억하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흘려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것. 이번에 나한테 한 것도 똑같은 방식이야. 그건 아니야. 나는 그냥 답답해서. 도도희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눈앞에 놓인 자백의 기록이 모든 변명의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도도희의 손가락이 탁자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를 믿고 덮어뒀던 거야. 너한테 시간을 줬던 거지. 그런데 넌 그 시간을 이렇게 쓴 거야. 도도희의 손이 탁자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잔에 남은 커피가 출렁거렸지만 도도희는 잔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임지우가 돌아서서 카페 문을 나가는 동안 도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임지우의 단호한 등에서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 추가 주문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도도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탁자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도도희는 거리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도희를 스쳐갔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가방끈을 꽉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에야 자기가 카페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 앞에 도도희는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지우가 확보해둔 자백의 기록은 도도이가 저질렀던 일의 전모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나진이에게 학폭 가해자의 누명을 씌운 것이 장난에서 시작되어 커졌다는 것, 아버지의 선거를 위해 덮었다는 것, 어머니가 입을 막았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임지우를 향해 같은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정황까지. 이번 소문뿐 아니라 과거 나진이를 무고로 몰았던 사실까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도도희의 이중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를 연기하며 임지우의 곁에 머물렀던 시간, 나진이를 향해 가해자로 살았던 시간, 두 개의 얼굴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약한 척, 한쪽에서는 칼을 쥐었던 도도희의 실체가 마침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미술계에서도 소문의 진원이 도도희라는 사실이 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지우가 증거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도도희가 소문을 뿌릴 때 경유한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면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큐레이터 한 명이 도도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증언했고, 동문 모임에서도 도도희가 넌지시 흘린 이야기였다는 확인이 나왔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저 풍문이려니 했던 사람들이 진원을 알고 나서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문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도희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며 아무 생각 없이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커리어를 흔들 수 있는 무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미술계 안에서 도도희의 이름은 더 이상 작가나 기획자가 아니라 소문을 조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도도희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아버지가 파혼까지 한 것으로는 모자라 딸이 소문의 진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네가 그런 짓을 했느냐? 선거를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도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소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과거의 무고까지 함께 들추어지면서 도도희는 자기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진 격이 되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집안에서도 더는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도도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던 큐레이터가 눈을 피했고, 동문 모임에서 자리를 함께하던 친구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도희의 이름 석자가 미술계에서 더 이상 환영받는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칼날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었습니다. 소문이라는 무기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뿌린 자의 손에도 피가 묻는다는 사실을 도도희는 뒤늦게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소문의 진원이 밝혀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를 꺼내 들기까지의 시간이 길었지만 결국 진실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무너진 도도희를 두고 파혼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도도의 집안에서 먼저 끊었던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임씨가 쪽에서도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도희가 퍼뜨린 소문의 진원이 밝혀졌고 과거 나진이를 향한 무고까지 수면 위에 올라온 이상 양가 모두에게 이 관계는 끝이었습니다. 딸을 감싸던 김선경마저 이번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도도희의 성격이 까다롭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그림일로 신경질을 부릴 때 흠칫했던 기억이 김선경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네 친정 엄마니 시어머니구나. 그때 했던 자기 말이 이토록 정확한 예감이었을 줄 김선경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감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터진다는 것이 김선경에게는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선경은 임지우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야 할 것 같았지만 막상 문이 열리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려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지우가 먼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도도희의 아버지는 이 일을 서둘러 덮으려 했습니다. 딸의 행동이 뉴스가 되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라는 지시가 어머니를 통해 내려왔고 도도희는 집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자기를 감싸주던 어머니마저 조용히 있어라. 더 나서면 수습할 수 없다며 입을 봉했습니다. 도도희는 자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줄무늬를 그었지만 도도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임지우의 옆에서 웃고 김선경 앞에서 어머니라 부르며 미술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쌓은 거짓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도도이는 이제야 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도도이는 누구의 편도 없이 홀로 무너진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도도희의 귀에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전화하는 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선거 캠프의 딸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가 무너진 것은 슬프지만 그 무너짐마저 아버지에게는 선거에 방해되는 잡음일 뿐이라는 사실이 더 쓰라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바닥의 먼지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도희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도도희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도도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소동이 잠잠해진 어느 오후, 임지우는 나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화실에서 작업 중이던 나진이가 전화를 받자 임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희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진이는 붓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즘 임지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태우에게서 어렴풋이 전해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니 파혼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문의 출처가 도도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갈게요. 두 사람은 화실 근처의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길 위로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감나무에 홍시가 매달려 있었고 석양빛이 골목의 벽돌 위에 따뜻한 빛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임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에 삶이 흔들리는 일이 어떤 건지 이번에 좀 알겠더라고요. 나진이가 고개를 돌려 임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쓸쓸한 이해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하나의 결혼이 엎어지고 소문 한 줄의 일이 흔들리고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전부 뒤집어지더라고요. 나진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생 비밀 하나의 삶이 바뀌었고 학폭 누명 하나의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나진이에게 임지우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지우가 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진희 씨가 겪은 것에 비하면 제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은 없어요. 당사자한테는 전부 다 큰일이에요. 나진이의 말에 임지우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나온 것인데 나진이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에 노을이 걸려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서던 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뼘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나진이가 임지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하세요. 같이 걸으면 좀 나아지잖아요. 임지우는 고마움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나진이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임지우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문과 파혼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혈연 의혹의 중심에 놓인 사람이 다름 아닌 임사빈이라는 사실이 나세리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 관계로 통화를 하던 중 상대편 관계자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한마디가 나세리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한 의원 선생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서요? 아들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나세리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통화를 끊은 뒤에야 나세리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빈 씨. 나세리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박혔습니다. 그가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 나세리에게는 단순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첼로를 가르치며 함께 쌍화탕을 마시고 취중에 자기야라 부르며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형의 아들과 혈연 의혹에 얽혀 있다니. 나세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찻잔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나세리는 그것을 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빈 씨는 어떤 사람인 것이며 그 사이의 선자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음 날 임사빈을 만났을 때 나세리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한 의원에 들러 약을 받으면서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평소와 같은 속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건네받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빈 씨, 요즘 형님 좀 어때? 아, 형은 검사 좀 더 받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임사빈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나세리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을 미세한 떨림이 이제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임사빈의 눈이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책상 위 서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원을 나오면서 나세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기야라 부르던 사람에게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나세리는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세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빈 씨에 대해 정말로 다 아는 것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 앞 골목을 걸으면서 나세리는 예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첼로 연습을 마치고 함께 쌍화탕을 마시러 가던 겨울 저녁. 그때의 임사빈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에 어떤 그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나세리는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세리는 거실에 앉아 악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사빈에게 가르쳐주던 곡이 아직 악보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활을 집어드는 대신 나세리는 악보 위에 연필 메모를 손끝으로 따라갔습니다. 임사빈이 서툴게 따라 적어둔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가 오늘은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임지후와 나진이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술 수업을 마친 뒤 함께 걷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고 나진이가 그린 스케치를 임지후가 들여다보는 순간에도 두 사람의 어깨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벌어지곤 했습니다. 임지후가 나진이의 스케치북을 넘기다가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선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연필 자국 하나하나에 정성이 묻어 있었고 아이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희 씨 그림에는 늘 사람에 대한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진이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늘 당황하는 표정이 되곤 했습니다. 놀랍다, 대단하다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해요.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임지우가 웃자 나진이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으면서 임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파혼 소동 이후 임지우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도희의 몰락으로 임씨가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김성경은 며느리감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았고 임중빈은 아들의 결혼보다 건강 쪽에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얇은 얼음 위의 것이었습니다. 임사빈을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는 여전히 거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집안의 누구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에서 묵묵히 진료를 보는 임사빈의 등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인다는 것을 자주 들르는 나세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약장을 정리하는 임사빈의 손이 가끔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곤 했습니다. 나세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나세리 곁까지 번질 조짐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의 비밀이 가장 먼 곳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집안의 누구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진이와 임지후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만큼 임사빈의 등 뒤로 들이운 그림자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혼이라는 폭풍은 지나갔지만 유전자 검사가 던진 물음표는 여전히 임씨가의 천장 아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물음표가 언제 바닥에 떨어질지 그리고 떨어졌을 때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만큼 임씨가의 그림자도 깊어져 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그들 사이를 잇는 것은 피와 이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회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돌아온 나세리와 그 딸 나진이는 살아 돌아왔음에도 서로를 찌르는 말로 밤을 마감했습니다.
병실을 가득 메웠던 노영주와의 해묵은 원한도 아직 거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번 회에서는 그 원한의 무게가 조금씩 다른 집으로 옮겨갑니다. 오랫동안 임 씨가 깊은 곳에 묻혀있던 임지우의 출생이라는 물음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회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장면은 병실 안 세 사람의 대치였습니다. 나세리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 몸으로도 노영주에게 서촌집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서류의 아들의 집까지 다 가진 사람이면서 자기에게는 고등학교조차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딸의 골수까지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원망이었지요. 이 말은 억지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십수년을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의 응어리가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노영주가 처음으로 속을 열어보인 대목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길 건너 아파트에서 후배와 딸을 낳고 사는 것을 지켜보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느냐고 자신은 두 사람을 가두려고 스스로 교도관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털어놓았지요. 그래서 너도 교도소지만 나도 교도소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이 고백은 그동안 가해자의 자리에만 서 있던 노영주가 자기 역시 갇힌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원한이라는 것이 한쪽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두며 함께 늙어온 감옥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도 노영주는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자기들보다 네 딸이 훨씬 훌륭하다고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랜 싸움에서 먼저 힘을 뺀 쪽은 노영주였습니다. 그 변화의 뿌리에는 죄 없는 조카가 손자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미움이 생명으로 되돌아온 그 얄궂은 인연이 노영주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나세리가 스스로 생을 등지려 했던 까닭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나세리가 마지막에 토해낸 말은 아무도 제 편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사랑에 빠져 딸 하나를 낳고 그 아이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견디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 딸이 자기를 밀어냈다는 서러움이 그를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아 전 재산을 인도네시아 사업에 밀어넣은 것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딸에게 온전히 상속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자식을 위한다는 그 외길이 오히려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어긋남이야말로 나셀이라는 인물이 평생 벗어나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병실의 다툼이 단순한 모녀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서로 어긋난 두 사람의 비극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이번 흐름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는 나진이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나진이는 엄마 앞에서 존댓말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물러서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수 공여가 발각된 뒤로 나진이는 엄마를 향해 감정을 그대로 터뜨리는 자리로 옮겨갔지요. 병실에서 나진이는 어리광에도 정도가 있다고 다음에 또 약을 먹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모진 말까지 던졌습니다. 이 강경함을 단순한 반항으로 보면 절반만 읽는 것입니다. 나진이는 죽어가는 조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자기 손에 있었기에 엄마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부모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살릴 수 있는데도 부모 때문에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나진이를 여기까지 밀고 왔지요. 자기가 그저 살고 싶었던 것처럼 오름이도 살고 싶을 것이라는 공감이었습니다. 나진이가 홀로 되뇌던 그냥 나 진이로 살고 싶다는 다짐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엄마의 욕심과 서촌의 원한 사이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걸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부모 세대의 빚과 자기 삶을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나세리를 향한 폭발형 언사가 매정해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어른들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려는 안간힘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차승현과 나눈 대화도 나진이의 마음을 읽는 열쇠가 됩니다. 나진이는 어머니가 가해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서운함을 거침없이 쏟아냈지요. 그러자 차승현은 오늘 보니 너희 어머니가 정말 약한 분 같다고 다독였고 나진이는 아빠가 평생 보호하고 받들어준 바람에 철들 기회를 놓친 사람 같다고 답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나진이가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유서에 오르미에게 골수를 준 일을 착하다고 적어두었다는 대목 앞에서도 나진이가 쉽게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제 엄마의 눈물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발로 서겠다는 각오가 섰기 때문이지요. 그 단단함이 때로는 모질게 비쳐도 실은 오래 짓눌려 온 사람이 겨우 찾아낸 자기 자리입니다. 이번 회 예상에서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은 임지우와 도도이의 파국입니다. 이 파국을 이해하려면 도도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야 합니다. 도도이는 나진이 앞에서는 가해자였고 임지우 앞에서는 피해자를 연기한 이중 가면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진이에게 학폭의 누명을 씌워 삶을 무너뜨려 놓고 정작 임지우 곁에서는 상처받은 약자인 척 자리를 지켜온 것이지요. 이 가면에는 이미 여러 차례 금이 갔습니다. 임지우 앞에서 무고를 스스로 자백했을 때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커졌고 하필 아버지의 선거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입을 막았다는 그 실토가 나왔을 때부터입니다. 그 뒤로 팔리지 않은 그림을 어머니 돈으로 사다 임지우에게 안긴 일, 김성경 앞에서 임지우에게 손찌검까지 한 일이 겹치면서 두 사람 사이는 좀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곳까지 갔습니다. 도도이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사랑이자 헌신이었다는 믿음입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길을 닦아주었을 뿐인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억울함이지요.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속임수라 불렀습니다. 도도이가 끝내 깨닫지 못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도움은 아무리 큰 것이어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어긋남이야말로 두 사람을 갈라놓은 진짜 이유이며 소문 하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관계가 안에서부터 식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임지우가 도도이에게서 받아둔 무고, 자백의 기록이 아직 그의 손에 남아있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임지우는 그것을 오래 덮어두었지요. 도도이를 믿고 시간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도이가 또다시 남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때 덮어둔 증거가 다시 꺼내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파혼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임지우가 선을 긋는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온 셈이지요. 약한 척과 칼을 쥔 손, 그 두 얼굴이 마침내 하나로 겹치는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도이를 둘러싼 또 하나의 축은 그의 부모입니다. 도도이의 무고를 덮어준 것도 아버지의 선거와 어머니의 입막음이었지요. 집안의 체면과 정치적 셈법이 딸의 잘못을 가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지우의 출생을 둘러싼 잡음이 선거를 앞둔 그 집안의 귀에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같은 셈법이 정반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딸의 혼사를 지켜주던 그 체면이 이번에는 혼사를 먼저 끊어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도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란 늘 조건이 붙은 것이었고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도도이를 무작정 미워하기 어려운 결이 생깁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도 체면이라는 저울 위에서 언제든 내려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이번 회 예상의 한복판에는 임지우의 출생을 둘러싼 의혹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은 이것이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물음이라는 점입니다. 드라마는 그동안 이 물음을 대놓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곳곳에 실마리를 심어두었지요. 먼저 임지우의 취중주사가 있습니다. 고교 시절 처음 술을 마신 임지우가 취해서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고 우겼다는 이야기가 앞서 나온 바 있습니다. 취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그 18번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임지우가 피아노를 접고 전공을 바꾼 사연입니다. 군인이 되려던 꿈이 좌절된 뒤 어머니가 좋아하는 피아노에 몰두했다가 손목이 상하고 전공을 바꾸었다는 그 사연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비춥니다. 이런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임중빈과 임지우 사이의 혈연이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과묵한 아버지와 어딘가 겉도는 아들, 그리고 유난히 조카를 아꼈던 삼촌. 이 구도가 그동안 다정한 가족의 모습으로만 보였던 장면들을 다른 무게로 되짚게 만드는 것이지요. 임중빈이라는 인물에게도 오래 감춰둔 그늘이 있습니다. 해군 소장 출신이면서도 전역의 진짜 사유를 늘 회피해온 사람이지요. 취중의 아들에게 정치엔 관심 없다고
뱃사람이었고 군인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던 모습은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 특유의 조바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좀처럼 터놓지 않는다며 김성경이 서운해하던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이렇게 임중빈이 품어온 침묵과 임지우의 겉도는 자리가 겹쳐질 때 출생이라는 물음은 더 짙어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단정이 아니라 의혹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물음 하나가 한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그 결이 이번 회의 관전 지점입니다. 다 된 혼사가 흔들리고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이 과정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의심만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금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확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바로 그 지점이지요. 임사빈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이번 흐름의 몫입니다. 임사빈은 그동안 두 여자를 양쪽에서 챙기는 다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나세리에게는 25년 팬이자 의지처였고 노영주에게는 무너질 때마다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지요. 나세리와의 사이는 부쩍 가까워져 나세리가 자기라 부르며 첼로를 직접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사빈은 나세리를 연주자님이라 부르며 존대를 지키는 비대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긋난 거리 자체가 두 사람 관계의 조심스러움을 보여주지요. 그런 임사빈이 임지우의 출생 의혹 한복판에 놓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거운 아이러니입니다. 형의 집에 얹혀 살면서 조카의 숙제를 봐주고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한약을 지어오던 그 정성이 의혹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정함이 다정함으로만 읽히지 않는 순간이 오는 것이지요. 여기에 임사빈은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고 건물 보수비까지 차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노영주의 노래교실도 금태호의 카페도 나진이의 화실도 모두 그 건물 안에 있었지요. 이렇게 임사빈은 서총과 나세리와 임시가를 물리적으로 잇는 접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은밀한 비밀의 중심에 놓인다는 설정은 새 집안의 실타래가 결국 한 매듭에서 풀리고 엉킬 것임을 넌지시 일러줍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임사빈이 나진이에게 건넨 당부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마음이 크게 약해지기 마련이니 특히 각별했던 아버지 차민기를 잃은 나세리를 조금만 더 배려해 달라는 말이었지요. 나세리를 향한 임사빈의 마음이 단순한 연정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까지 헤아리는 깊이를 가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임사빈이 정작 자기 형의 집에서 벌어지는 물음의 한복판에 놓인다면 그의 다정함은 앞으로 가장 무거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곤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 아이러니가 이번 흐름의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둘 것은 이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 흐르는 화해의 물줄기입니다. 나진이가 몰래 내어준 골수는 서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조카가 손자를 살렸다는 사실 앞에서 노영주는 콩물을 챙기고 마이는 백화점을 통째로 옮겨온 듯한 선물을 안겼지요. 죄 없는 아이를 어른들의 연장선으로만 여기고 미워했던 지난날을 노영주가 처음으로 부끄러워한 것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미움이 생명으로 되돌아온 자리에서 오래된 원한이 조금씩 갈 곳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나진이와 임지우 사이에도 다른 온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인과 경계를 지나 조심스러운 신뢰가 내려앉았고 두 사람은 부모가 좋아해 시작한 예술이라는 공통의 상처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지요. 왜 연애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나진이가 아빠 같은 사랑도 엄마 같은 사랑도 다 싫다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사랑을 찾으면 알려주겠다고 답한 대목은 의미가 깊습니다. 부모 세대의 사랑이 남긴 상처를 지켜본 아이가 그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을 자기만의 사랑을 찾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묘한 대칭이 있습니다. 나진이는 아빠 차민기의 딸로서 그림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고 임지우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피아노에 매달리다 자기 자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남긴 짐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서 있지요. 그런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다가서는 것은 부모 세대가 풀지 못한 매듭을 자식 세대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몸짓처럼 보입니다.
임지우를 둘러싼 출생의 물음이 무거워질수록 곁에서 그 무게를 함께 견뎌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도 함께 커지겠지요. 서촌 형제가 나진이에게 보이는 태도의 변화도 이 물줄기의 일부입니다. 한때 나진이를 재수라 부르며 휴지통을 쏟아붓던 차승우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다정하게 안부를 건네지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전엔 그렇게 무례하던 사람이 완전히 공손해졌다고 말할 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마이와 차승현이 고기며 과일을 바리바리 챙겨 나진이에게 보내는 것도 같은 마음에서지요. 원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이 태도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서촌은 더 이상 나진이를 미워하던 그 집이 아니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회는 두 갈래의 물음을 나란히 놓습니다. 한쪽에서는 임지우의 출생이라는 오래 묻힌 비밀이 고개를 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처를 딛고 자라는 새 인연이 자리를 넓혀갑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이 새로 자라는가, 바로 그 대비가 이 회를 지탱하는 축입니다. 지난 회가 살아 돌아온 모녀의 상처를 보여주었다면 이번 회는 그 상처의 무대를 임시가로 넓혀갑니다. 임지우의 출생이라는 물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심어둔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한 집안의 공기를 흔들기 시작하지요. 도도이의 두 얼굴이 마지막으로 겹치고 다정했던 임사빈이 의혹의 중심에 놓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미움이 생명으로 돌아온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어떤 매듭을 마주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확정되지 않은 물음 하나가 새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도도이의 앙심은 또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래 묻어둔 증거와 오래 묻힌 비밀이 나란히 고개를 드는 다음 회, 그 실마리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